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를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5) 프로야구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잔여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우천 취소된 뒤 편성하지 않았던 7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10월 1일에는 NC 대 LG, 한화 대 SSG, KT 대 기아 이렇게 3경기가 열리고 2일엔 SSG와 기아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3일에 한화 대 KT, 삼성 대 기아, SSG 대 NC의 경기가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잔여 경기 일정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4, 5위 팀이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10월 5일 정규 시즌 4위 팀의 홈구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선수 후보에 이란의 타레미, 일본의 구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AFC는 다음 달 17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벨기에 프로축구 행크의 오연규가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즈 1라운드에서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 최정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는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실축했지만 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행크는 한 골을 끝까지 지켜 레인저스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야마모토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오타니의 한 시즌 개인 최다인 54호 홈런 등을 앞세워 8대 0 승리를 거두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혜성은 11일 만에 타석에 섰지만 삼진으로 물러나 시즌 타율이 2할 8푼 1리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8번째 우승을 겨냥하는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안방 무대 코리아 오픈에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대회 여자 단식 8강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토모카를 상대로 2대 0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 대표팀 관련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살아나면서 대표팀 선발 명단이 더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렸었던 그 오스트리아의 슈투트 그라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 소속으로서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게 무려 486일 만에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제 무릎 수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해서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렸었고 복귀한 뒤에 이제 점차 컨디션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덴마크 리그에서 최근 이제 2경기 연속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활의 신호탄을 쐈는데 첫 선발 출전에서도 적극적인 제공권 그리고 몸싸움, 상대 수비에 대한 강한 압박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86일 만에 선발 그리고 뭐 이제 한 시즌 통째로 날린다는 거 사실. 저희 같은 그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선수들도 뛰어야 이제 체력적이나 아니면 뭐 경기력이나 골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할 수 있고 사실 조규성 선수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잖아요. 네. 게다가 아까 서준 기자 얘기했듯이 뭐 전방 압박이라든가 그 점프를 많이 해서 상대 수비수와 공중볼을 많이 다투는 선수인데 이런 부분에서 체격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군대 한 3, 4주 훈련만 다녀와도
그 2배를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즌 반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 복귀에도 그거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한데 조규성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2골을 터뜨렸고 네. 그리고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경기력이라던가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끌어올린 걸 보면 정말 상당히 독하다. 그러니까 그 기간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짐작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재활 기간을 거쳤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은 복귀하자마자 2경기 연속골이었고 공백이 무색할 만큼 딱 공백이 생기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2경기 연속골 자체는 이제 본인의 솔로 플레이보다는 팀이 만들어낸 포착한 득점 기회를 이제 충실히 살렸다는 점인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가장 최근에 치렀던 어제 열렸던 슈투트гар트 그라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였는데 선발 출전 60분을 뛰었습니다. 슈팅은 하나였고 상당히 날카로운 헤더 슈팅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조규성 선수가 갖고 있는 강한 강점,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압박이나 연계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 내 평점에서도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경기력과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대표팀에 오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었거든요. 이 공백을 깨고 이제 홍명보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에 올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 사실상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자들은 서로 굉장히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소집 때 공격수로는 3명을 선발했습니다. 손흥민, 오현규, 오세훈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 선수 모두 이제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거의 붙박이라고 했을 때 오현규 선수는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활동량이 많고 빠른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 네. 오세훈 선수는 연계도 가능하지만 빅맨으로서 뭐 공중볼 다툼이라던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오세훈 선수가 최근 경기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나 뭐 골이나 도움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 뭐 리그에서 계속 골을 터뜨리고 있고 그와 비슷한 조규성 선수도 복귀전을 치른 다음에 경기력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빅맨 자리에 대한 다툼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또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맛대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네.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조규성 선수 선발에 대해서 대표팀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조규성 선수가 프리시즌을 앞두고 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대표팀에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하고 관찰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이제 홍명보호가 이제 9월 미국 원정에서 3-4-2-1 전형을 기반으로 하는 전술 변화를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그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는 변화라든가 오영규 선수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 오영규 두 선수처럼 상대 뒷공간 오프사이드 트랩을 찢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격수들에게 유리한 구도인 건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오세훈 선수 같은 확실한 빅맨 혹은 타깃형 스트라이커에 대한 옵션도 홍명보 감독이 꾸준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상원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신 대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지금 선택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오세훈 그리고 최근 다시 멀티골을 기록한 주민규 네. 그리고 포항에서 지금 이제 동아시안컵에 소집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던 이호재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기존 대표팀의 주전이었었던 조규성 선수가 돌아오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팀 이제 10월 평가전에서는 어떤 선수가 과연 뽑힐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옌스 카스트로프는 다시 한번 부름을 받을까요? 저는 부름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선수가 소속팀인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제 경질됐습니다. 감독이 이미 경질이 됐고 그 23세 대표 그 팀을 맡았던 폴란스키 감독이 임시 감독을 하면서 이 선수를 썼는데
이 팀도 3-4-2-1 대표팀과 똑같은 전역을 썼는데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썼습니다. 72분을 뛰었는데 심지어 빠른 침투와 좋은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었고 물론 이제 VAR 이후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고 사실 지난 경기 때도 물론 경기력이 제가 보기에 일정하진 않았지만 대표팀에는 없는 유형인 게 확실하고 네네. 공격 자리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인범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표팀에서 황인범 옌스 조합은 어떨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원래 홍명보 감독은 9월 미국 원정 때 이 조합을 한번 가동해 보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황인범 선수가 소속팀 페이노르트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명단에 제외되면서 황인범 선수 없이 중원 운영을 했던 홍명보 감독이었었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어제 열렸던 이제 유로파리그 브라가 원정에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교체 출전은 하지는 못했지만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건 이제 경기 출전에 임박한 상황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에는 아마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재성 선수도 이제 대표팀 소집 당시에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이제 복귀를 했지만은 최근 팀 훈련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필더진도 이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고 황인범과 엔스 그리고 뭐 백승호, 김진규 새로운 전술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도 기대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엔스 선수는 이번에도 소집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의 평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또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하게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최전방과 최후방에 좀 관심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뭐 2022 월드컵 때 16강으로 가는 골을 터뜨렸던 황희찬 선수가 지난 소집 때 부상이 아닌데 부진으로 네. 혹은 뭐 정상민 선수의 실험으로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터뜨렸고 지난 경기 리그컵에도 이제 출전을 하면서 황희찬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비진에는 조유민 선수와 이제 김지수 선수가 있는데 조유민 선수는 3차 예선에서 3차전부터 9차전까지 무려 7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면서 홍명 감독이 매우 즐겼었던 선수인데 일단 최근에는 명단에 좀 제외됐었거든요. 이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아주 어린 선수지만 김지수 선수가 아시안컵에 갔다 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23세 대표팀에 가고 근데 이제 카이저슬라우테른이라는 독일 2부 리그에 간 뒤에는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고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팀 코치도 보고 갔다 이런 기사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3백으로 전환을 했고 또 3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과 수비에서 이 선수들을 다시 부를 것인가 아니면 기존 선수들을 9월 이에 부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은 굉장히 선수들이 많아서 이게 행복한 고민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 선수 발탁은 어떤 유형으로 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7월에 있었던 동아시안컵에서 국내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발탁해가지고 그 선수들의 경쟁력을 한번 체크를 했고 검증 절차를 마쳤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선수들이 이제 지난 9월 미국 원정을 갔고 뭐 김진규, 서민우, 또 수비 라인에 특히 뭐 기존의 김주성, 이한범 그리고 김태현, 변준수에 이르기까지 좀 젊은 선수들의 기동력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 속에서 또 빠져 있는 선수들도 있고 유천 기자가 얘기한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홍명보 감독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부러 아랍에미리트에 들러가지고 조유민 선수나 원두재 선수의 경기를 또 챙겨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의 복귀 여부 쪽이 좀 많이 끌릴 것 같고 새 얼굴은 아마 이미 검증이 끝나서 9월에 뽑힌 선수 이외에는 거의 드라마틱하게 뽑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K리그에서 보면은 김천 상무의 김승섭 선수처럼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이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동아시안컵 당시에 검토를 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근데 이 선수가 뭐 이강인이라든가 이재성이라든가 이동경, 배준호, 황희찬 선수도 지금 대표팀에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경쟁을 뚫을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는 10월에 펼쳐질 평가전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피파 랭킹 때문에.
피파 랭킹이 있어서 이 조추첨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 포트를 유지하면서 하려면 어쨌든 승점도 쌓아가면서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소중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실험보다는 이 풀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을 조합을 맞춰보는 기간이고 조합을 맞춰보는 뿐만 아니라 승점 관리도 포인트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깜짝 발탁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매우 낮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9일 일단은 그날 대표팀 승선 명단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축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전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선두 LG와 2위 한화가 이번 시즌 마지막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팀의 경기차는 3.5경기 차. 3연전 경기 결과가 정규 시즌 우승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LG에서는 치리노스, 한화에서는 류현진이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선발에서 내려왔고요. 굉장히 투수전 잘 펼쳐졌습니다. 현재는 LG에서는 김영우 그리고 한화에서는 김범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회 LG가 선취점을 득점하면서 먼저 앞서가는데요. 7회 말 한화가 석점 득점하면서 현재 3대1로 역전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3위 SSG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아진 5위 KT와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문학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SSG가 3회, 5회, 6회 꾸준히 득점에 성공하면서 7회 현재 4대0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4위 굳히기에 이제 3위까지 넘보고 있는 삼성. 오늘은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롯데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2회 초 먼저 2점을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3회 바로 롯데가 2점 추격하면서 6회 초 현재 2대2로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C 대 두산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NC가 롯데를 제치고 6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된 승리가 필요한데요. 7회 말 현재 두산을 상대로 3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K리그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고요? 네, K리그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이런 어떤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이제 두 개의 현안을 놓고 또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인 쿼터 제도 변화 여부. 다음은 이제 K리그 1 팀을 늘리느냐 마느냐 디비전 구조에 대한 이제 변화 유무를 놓고 여러 패널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진행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그날 주된 역할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제 의견은 굳이 이제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네. 많은 패널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가장 눈길을 모았던 안건은 뭐였나요? 뭐 일단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긴 했지만 뭐 처음 것부터 보자면 저는 외국인 쿼터 확대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K리그 1 기준으로 6명 보유에 4명까지 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태용 감독이 뭐 울산현대 지휘봉을 잡자마자 풀어야 된다. ACL에 가서 경쟁력을 얻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다양성을 가지려면 이런 걸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22세 이하 출전 규정에 외국인 선수를 포함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리그는 이미 풀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풀 것이고 그리고 팀들이 어떤 다양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대전제는 이미 뭐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좀 감은 안 오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트랙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쿼터를 현행처럼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유 숫자하고 동시 출전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K리그 1처럼 6명 보유에 4명 동시 출전, K리그 2는 5명 보유에 4명 동시 출전인데 이렇게 비는 부분들이 굳이 이제 팀들이
그렇게 그 제도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 보이면 6명 출전, 5명 보이면 5명 출전, 아니면 아예 4명 보이면 4명 출전으로 가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한은 철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팀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유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팀들은 외국인 선수를 육성도 하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은 출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K리그는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습니다. 결국은 K리그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것이 리그 전체의 상품성이라든가 클럽 대항전의 성적보다는 대표팀의 경쟁력에 어떻게 연동시키느냐를 많이 보고 있고, 그 역할을 지금도 여전히 K리그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기용까지도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출전 시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 철폐를 하고 외국인 선수 기용 제한은 어느 정도를 둔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합당한 조치가 보유는 아닐까라는. 철폐를 하고 네. 출전 자체는 약간은 그 한도를 좀 두는 네. 것이. 그게 아니라면 보유 제한을 둘 거면은 출전 숫자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거. 네. 류청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외국인 선수가 리그 다양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 이제 리그 규모가 커지려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을 키워서 팔거나 키워서 출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뭐 제가 동남아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K리그에서 훈련하는 게 어떤 리그 1부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훈련만으로도. 네, 훈련만으로도.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외국인 선수가 많아진다면 뭐 연습 경기라던가 다른 뭐 K3, K4 임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적료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적을 하면 이 선수가 계속해서 20세 이하에서 뛰었다면 연대 기여금이나 뭐 연대 보상금 이런 걸로 구단들이 수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린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 있고, 이게 정말로 수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돈이 없는 구단들도 해봄직하다. 당장의 성적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고, 또 신태용 감독 예를 보면 신태용 감독이 오고서 울산현대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SNS 팔로우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K가 다른 데는 다 붙어 있지만 아직 K 스포츠는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 자체는 푸는 게 좋다. 다만 단계가 필요하고 키워서 성과를 낼 수 있고 키워서 정말 뭐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법안을 그 연맹이나 팀들이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갈등 해소나 문제점 해결을 향한 방안이 아니라 이제 발전을 위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정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뭐 외국인 쿼터제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가장 화제의 중심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안들이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지금 현재 K리그 1이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14개 팀인데, 문제는 지금 2026년부터 K리그 2에 3개 팀이 새롭게 진입을 합니다. 지금 용인, 파주, 김해 3개 팀이 이제 기본적인 승인 절차를 맞춰놨고 최종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K리그 1 12개 팀, K리그 2는 17개 팀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K리그 1 팀 숫자도 늘려야 된다. 지금 K리그 1 같은 경우에 12개 팀에서 최대 3개 팀이 강등될 수 있는 어떤 강등에 대한 공포가 좀 지나치게 퍼지다 보니까 팀들이 뭔가 혁신적인 변화나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K리그 1 팀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늘린다면 몇 개까지 늘릴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도 그날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K리그 1 팀들 중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팀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한두 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팀이 많이 늘어나면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사실 이게 K리그의 한 두세 팀 정도를 빼놓으면 그 쓰는 규모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하향 평준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부 리그 팀만 늘린다고 해서 리그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뭐 강등 위협이 없다고 해서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14개 팀이 되면 어떻게 팀인들이 더 돈을 써서, 그러니까
비용을 쓰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1부 리그에 오면 상업적인 성과 때문에 2부 리그에 있는 팀들도 돈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맞춰야 되지 뭐 14개 팀이 되면 뭐 색깔이 다양해질 것이다. 뭐 강등 위협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좀 산업적인 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해지겠죠. 많이 오면.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1부 리그에 올라오면은 예산이 늘어나는 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K리그 1은 이미 거의 3분의 2 비중이 시도민 구단에 네.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성과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또 반면에는 수원이나 인천 그리고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기업 구단들 일부 구단들은 좀 1부 리그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프로축구 연맹이 산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의 공적인 역할을 볼 것이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일관되게 좀 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K리그 1 지금 현재 상황 이야기를 좀 하고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30라운드까지 현재 치렀습니다. 순위표를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전북이 최근에 뭐 삐걱대고 있긴 하지만 승점 66점으로 2위 김천과 승점이 17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위는 대전, 4위 포항, 5위가 서울, 6위가 광주, 7위가 강원, 8위가 안양, 9위가 울산, 10위가 수원FC, 11위가 제주, 12위가 대구입니다. 네, 사실상 뭐 우승 경쟁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이제부터 관건은 스플릿이 나눠지기 전까지 어떤 팀이 스플릿에 살아남을 것인가, 와 강등이 어디가 될 것인가인 것 같아요. 6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강등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네. 또 이제 클럽 대항전 출전 가능성을 점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A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5위 서울, 6위 강주, 7위 강원 세 팀이 이제 승점 2점 차 안에서 싸우고 있고요. 8위 안양, 이제 9위 울산, 10위 수원 FC도 여전히 파이널 A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남은 세 경기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5, 6위 팀이 결정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즌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리그 1 이번 주말에 어떤 경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 강원과 대전이 27일에 붙고요. 같은 날에 대구와 울산, 김천과 포항, 서울과 전북이 경기를 펼칩니다. 네. 그리고 28일 일요일에는 안양과 광주, 제주와 수원FC가 경기를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괜찮다고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 소식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축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님, 류청 기자님,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